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부터 배낭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한 3, 4편에 걸쳐서 배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 제가 먼저 배낭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예, 배낭이. 이 배낭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위쪽에 그 영어로는 탑 리드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 보통 헤드 그러죠. 헤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낭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등판 쪽에 다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거를 로드 리프트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로드 리프트, 이게 보통 이제 어깨끈이라 그러죠. 이게 숄더 스트랩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웨이스트 벨트라 그래서 이게 허리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판에 보면 이렇게 메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깨끈에 보시면 이렇게 또 가로로 지나가는 끈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터넘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스터넘. 우리말로는 뭐 가슴끈 정도? 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배낭이, 등산 배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부분을, 사이드 포켓이 있고, 이 큰 부분을 이제 본차라고 그러죠. 우리가 메인 컴파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낭을 뭐 이렇게 그 등산샵에 가서 보시더라도 거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차이가 뭐 있다고 해봐야 뭐 이게 아까 탑 리드라도 헤드가 있거나 뭐 있든지 없든지 정도.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제 그 제일 위쪽 부분을 헤드고 바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롤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똘똘 말아서 이렇게 잠그는 방식. 뭐 그 정도가 약간의 베리에이션이지, 그 외에는 사실은 배낭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낭들은 모양이 똑같을까요? 이렇게 배낭이 생겨먹게 된 것을 이해하시려면 배낭의 발전 역사를 좀 아셔야 합니다. 배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배낭의 발전이, 거기에 대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등산 배낭 이거와 관련해서 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배낭을 이렇게 탁 멜 때 어깨에 뭐 30%의 하중이 가게, 그리고 허리 벨트에 70%의 하중이 가게, 이렇게 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중을 30%와 70%의 가게에 멜 수가 있죠? 도대체 어깨끈을 또는 허리끈을 어떻게 조이면 이게 가능해질까요? 그 방법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약간의 물리학 지식만 있어도 이건 이론적으로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등산 배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허리 벨트가 왜 배낭 하중의 대부분을 또는 거의 100%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로드 리프트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어깨끈하고 배낭의 본체를 연결해주는 이 끈이 있습니다. 이게 매었을 때 이렇게 45도 각도를 이루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45도로 하면 어떤 이점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도대체 이런 로드 리프트라는 끈이 배낭에 달리게 된 걸까요?
이 끈이 달리게 된 이유를 알아야 이게 45도 각도가 맞는지, 아니면 60도가 맞는지, 아니면 30도, 15도, 어떤 각도가 맞는지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나라 백패킹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명한 M사 배낭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야, 그 M사 배낭이 뭐 때문에 좋냐? 그러면, 이제, 아까 로드리프트의 위쪽 부분을, 여기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본체하고 닿는 물 요크라 그럽니다. 잘 안 보이, 그 요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게 45도 만들 수 있어서 그게 좋다. 두 번째는 배낭을 매면 되게 편안하다.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 배낭 무게가 잘 분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배낭이 그럴까요? 이런 속설의 진위 여부는 배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20세기 중엽까지도 20세기 중엽입니다. 그러면 1950년 정도 되겠죠. 네, 그때까지도 배낭은 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거의 괴나리 보찜과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게란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좀 많이 드신 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게가 뭔지를 아시죠? 예. 그 지게처럼 이제 나무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또 개나리 보찜 같은 것들을 뒤에 엮은 그런 배낭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료로는 이제 주로 나무, 그 다음에 가죽, 또는 면으로 된 천, 이런 거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1908년입니다. 1908년. 1908년에 노르웨이에 올레 베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무 대신에 강철 튜브를 가지고 배낭의 골격을 만들었어요. 이 올레 베르간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전거 수리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 수리공인데 나무는 이제 자작나무를 쓴 그런 배낭을 이렇게 메고 이제 사냥을 갔다가 이 배낭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무겁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와서 야, 이거 말고 강철 튜브, 자전거는 강철 튜브가 쓰이지 않습니까? 강철 튜브를 가지고 만들면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겠다, 이걸. 그리고 더 튼튼해지겠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런 배낭을 만들어내고, 그걸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특허가 한 25년 정도 유지됐다고 하죠. 예, 이겁니다. 이게 특허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베르간이 만들었던 그 배낭 사진입니다. 여전히 모양은 괴나리 보찜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베르간 하니까 뭔가 좀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제 이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는 소리 같은데, 베르간스라는 노르웨이, 제가 베르간스 스트란다 자켓을 소개해드린 바 있죠. 바로 베르간스 등산용품 업체의 창업자입니다. 베르간스가 1908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한때는 유럽 군대들에게도 이 배낭을 보급을 많이 했던 그런 업체고, 지금은 이 업체가 카약도 만들고, 우리는 저는 이제 옷이나 이런 걸만 봤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많이 아웃도어 관련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보시면
또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예. 이 사진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예, 배낭입니다. 예, 이게 이제 베르간스 알피니스트 라지 130리터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예. 깔레발드라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깔레발드라는 굉장히 오래된 등산 샵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걸 봤었는데 정말 크긴 하더라고요. 130리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1908년에 이제 강철 프레임을 도입을 등산 배낭에 도입했는데 근데 그게 널리 퍼지지도 못하고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주 그 등산 배낭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임팩트를 줬던 혁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배낭의 모양들이 나중에도 한번 이제 사진이 나오겠습니다. 배낭의 모양들이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정한 혁신, 이 혁신이 1952년에 일어납니다. 지금 같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 이전에는 괴나리 보치는데 안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탁 퍼진 이런 옆으로 길쭉합니다. 예, 높지가 않고 이런 배낭이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1952년에 이 배낭의 모양이 길어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배낭처럼 길어집니다. 1952년에 딕 켈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켈티는 배낭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텐트도 만드는, 켈티 텐트라고 있죠. 미국 텐트. 그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딕 켈티라는 사람이 알루미늄으로, 그 이전에 아까 강철 튜브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루미늄으로 외부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배낭에. 그 다음에 나일론으로, 그 이전에는 가죽이나 천이라 그래 면으로 만들었던 건데 나일론이 낙하산용에 쓰던 나일론으로 아주 얇고 가벼운 나일론으로 이 배낭을 컴파트먼트 본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배낭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 먼저 배낭이 길어졌어요. 길어지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팔이, 예전에 옆으로 퍼진 거는 팔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길쭉하게 높게 만드니까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배낭의 길이가 그 이전에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선 너머로 배낭이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예전 배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깨에 하면 이렇게 어깨선 밑으로 이렇게 배낭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배낭이 자기 어깨선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어도 옆으로 이제 퍼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과 나일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낭이 가벼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어떤 혁신을 일으켰냐 하면, 이렇게 알루미늄 프레임을 채용하고 나니까 허리 벨트를 장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배낭은 보시죠. 허리 벨트가 없습니다. 허리 벨트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 허리 벨트에 이분이 어떤 걸 하셨냐면 거기에다가 양털로 만든 펠트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폴리우레탄 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폴리우레탄이 들어가죠. 근데 그 폴리우레탄 폼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양털로 가지고 허리가 아프지 않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도 쿠션, 패딩을
양털 그 펠트 패딩을 넣은 거예요. 이게 등산 배낭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는 허리 벨트도 없었고 괴나리 보집처럼 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어마어마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단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배낭에 이 쿠션을 어깨끈과 그 다음에 허리 벨트에 쿠션을 넣게 되니까 배낭을 맸을 때 훨씬 편해진 거죠. 이 내용은 굉장히 배낭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낭을 어떻게 매야 잘 매느냐, 바로 이 혁신 때문에 37이 아닌, 이게 하중이 3이 이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켈티가 알루미늄 프레임을 만들었고 나일론을 채용했고 그 다음에 허리벨트를 만들었고 허리벨트와 어깨끈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펠트를 해서 쿠션을 넣어준 게 이게 등산 배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혁신입니다. 그 다음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1967년에 일어납니다. 그렉 로우라는 또 미국 분이에요. 지금 로프로라는 주로 사진가용, 사진가용 배낭으로 로프로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로프로의 바로 창업자입니다. 그렉 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배낭을 보시면 이 배낭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알루미늄 가는 조그만한 얇은 알루미늄 이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부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인터널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에요. 외부 프레임이 혁신을 일으켰는데 외부 프레임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등에 딱 밀착되지는 않죠. 그 뒤쪽 부분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그냥 되어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외부 프레임이, 단점이 뭐냐면, 무게중심이 다 위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위로 다 위쪽에 있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배낭이 무게중심이 높아서 험한 지형을 갈 때, 이게 몸이 조금씩 흔들리면, 이 흔들림을 쉽게 잡아줄 수가 없는 게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외부 프레임 배낭이 굉장히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했었지만, 이 배낭이 내부 프레임 배낭이 밀리게 됩니다. 왜? 내부 프레임을 채용하고 나니까 그 중심이, 그 배낭의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등판을 몸에 딱 밀착시키게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허리벨트의 패딩도 훨씬 두꺼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판에 자기 등의 골격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배낭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렉 로우는 아까 설명드린 스터넘이라 그러는 거, 요 가슴끈, 가슴 중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로지는 거, 이것도 처음 도입한 분이에요. 이게 딱 도입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배낭이 점점 이제 용량이 커질수록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배낭이 자꾸 흔들리는 거를 이 스터넘이 잡아줄 수 있게 되고 또 배낭끈이 이렇게 어깨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아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내부 프레임이 등산 배낭에 적용되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등에 쫙 달라붙어서 움직이기도 편하고 짐을 나르기도 편해졌는데 이게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예. 미치는 거죠. 땀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외부 프레임일 때는 이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땀이 잘 나갔는데 내부 프레임을 만드니까 이제 단점이 또 생긴 겁니다. 이 해결책은 1984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죠. 1984년이니까. 독일의 도이타라는 회사가 에어 컴포트라고 이런 메쉬 등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등에 땀이 차는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용으로 나오는 배낭들은 이런 메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런 이렇게 폼으로 되어 있든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땀이 배출되게 지금은 나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키슬링이라는 그런 배낭입니다. 어떤 분이 제 동영상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자기가 이 키슬링 세대인데,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연배가 많으신데,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네.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198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 산악부에서 이렇게 배낭을 지고 훈련을 했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한 30kg 되는 짐을 질 수 있는 훈련이고, 두 번째는 30kg가 이 키슬링 배낭이 현대적 배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벨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다 지어야 되니까 어깨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19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는 이러고 있었습니다. 외부 프레임 배낭이 나온 게 아까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1952년입니다. 30년이 넘도록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1960년대, 70년대 해외여행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해외 유학 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배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80대 초반까지도 이러고 다녔었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이 외부 프레임과 내부 프레임, 그 다음에 허리 벨트와 그 다음에 어깨 벨트의 패딩, 그 다음에 스터넘, 이것이 도입됨으로써 배낭의 어떤 면에 기능적으로 더 나아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봬요.